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한 달여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 47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젠다 47의 정치 외교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오늘 하는 방송은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요. 일단 어젠다 47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촘촘한 공약을 내놓은 것 같거든요. 교수님의 총평 먼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어젠다 47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유세를 다니시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발언들이라든지 공약 같은 것을 정리해서 그 캠프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 총칭이 어젠다 47입니다. 네. 그래서 어젠다 47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어젠다도 한 40몇 개 정도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분야별로의 어떤 그 정치라든지 경제, 노동, 에너지, 그다음에 이민,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이 부분에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의 어젠다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가, 그걸 통해서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고 재선되면 어떠한 정책을 유권자에게 보여줄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대세론이 지금 뭐 불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경선도 치르지 않은 상태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공약들이 나오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 이후죠. 그러니까 네. 2024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네.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2024년 그 대선에 출마할 잠룡이라고 하죠. 그러한 그 정당 후보들이 서서히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본다면 한 2년 정도 가시화된 선거 운동 기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그러한 선거 자금 모금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대선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해서 경선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당내 후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새롭게 대선에 도전하시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선거주력이 있긴 하지만 대선은 또 굉장히 큰 선거주력이라든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기에 뭔가 체계화되고 조직화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정책 공약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드문 거예요. 일단은 경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 같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네. 눈치를 좀 보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재선에만 신경 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굉장히 좀 곤욕스럽잖아요. 그렇죠. 자기 장사한다는 네, 비판 그렇기 목소리가 나올 수 때문에 있죠. 네. 캠프라든지 어떤 자원 이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네. 물밑에서 조용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행 그 행정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것을 그 정책적 기조를 변화시킬 그러한 큰 요인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기에 어젠다 47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면서 그리고 제야의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정책적 공약을 내보내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좀 그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독특하고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에서요. 일단 우리가 트럼프 그 이전에 집권했던 그 시절을 1기라고 한다면 2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지 어젠다 47에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다? 혹은 뭐가 더 강화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우선 그 현재 그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슬로건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우리가 마가라고 하잖아요.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하나하나의 처음에 이니셜을 딴 거거든요. 마가 운동이고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대선에 도전할 때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막 보여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 뭔가 급격한 변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1기 행정부의 때 보여줬던 성과 그리고 1기 행정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정책적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2기에서 보완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이걸 통해서 트럼프 시대의 정책 성과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하나 그 주요 분야에서의 어떤 정책 공약을 어젠다 47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대체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네. 그런 정책적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 의제에 있어서는 보다 강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같다. 하지만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많이 다른 노선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교 부분에서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굵직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왜 빨리 끝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대외정책 기조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대외정책 기조 그리고 보여줄 거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를 결집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물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에 기입하고 네. 뭔가 보편적인 가치나 원칙에 기반해 가지고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왔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영토를 점유하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의 잘못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몰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투사하고 인력을 투사해서 우리 무기를 투사해서 도와줘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미국의 이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의 기조는 어떤 불필요한 국제 문제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갖다가 보존하고 국력을 내실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꼭 필요한 부분,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라든지 중동, 유럽 이제 그 동유럽보다는 뭐 네. 서유럽 중심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거고 그 이외의 부분은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 대통령이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도와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우크라이나 그건 자기의 문제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사실 따져보면 미국의 동맹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동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선이 되면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끌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취임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평화 협상을 갖다가 자기가 진행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의 바이든 행정부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너무 많은 재정 지원을 해줬다. 무기도 갖다 가지고 우리 무기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그 부분을 재정을 같이 더 돌려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무기가 텅텅 비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동맹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유럽 동맹들로부터 다시 보전받겠다. 돈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2천억 이상 썼는데 유럽은 조금밖에 안 썼다. 이건 불공평하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나토에 대해서도 뭔가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맹관 자체가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외정책 기조가 상이하잖아요. 다르죠. 이것 네.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굳이 거기 개입 안 해도 된다. 우리랑 정말 확실한 동맹을 맺은 국가들만 우리가 좀 개입을 할 거다. 그것도 조금 개입을 할 거다. 우리는 거기에 좀 해당이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라고 해서 고립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네. 그거는 현실주의적이지 않고 네. 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익이 있는 핵심 이익이 있는 지역에만 국력을 투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 이익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랬을 때 아시아, 유럽, 중동 순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대외 정책 분야가 뭐냐면 대중국 견제란 말이에요. 견제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힘이 세니까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거를 자기 마음대로 얻어내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갖다가 이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이든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우군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갖는 중요성은 또 유럽의 나토 동맹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나토, 유럽 동맹들보다는 아시아 동맹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미래성장 동력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원동력이 아시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유럽 국가들도 네. 어떤 부품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 영향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도체의 90% 이상이 아시아에 생산되고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다변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나 통상 부분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그 나토 동맹과는 네.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헬기를 타고 캠프 데이비드 평택 기지로 가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시설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야라고 지목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삼성의 평택 캠퍼스였던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안보적 생각이 아니고 저 훌륭한 그 대단한 시설을 갖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한국을 도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익을 또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미국의 이익을 계속 증대시키는 것.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을 네. 것이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네. 주한미군, 뭐 철수 이런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어떤 동맹을 흐트러뜨리면서 궁극적으로 한미 관계가 좀 멀어지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좀 포기하고 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의 거래 중심적인 시각이라든지 실리주의 추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삼성이 잘했던 게 사실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경기도 평택기지 이렇게 찍으면서 저게 어디야라고
볼 정도로 이 반도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잘 잡고 있었던 부분인데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에 보면 방위비 분담금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너무 많이 인상해달라고 해서요. 그런 거를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력의 내실화, 그러니까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력을 내실화하겠다는 대정책 기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미국은 예전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국력이 떨어져 쇠퇴적으로 하고 네.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국력은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WTO에 가입도 하고 이러면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매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미국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세계 경찰로 역할을 하지 말고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고 있는 팍팍함 좀 해결해 달라. 네. 즉 국내 문제에 좀 집중해 달라. 이런 주장을 이제 유권자들이 하게 됐고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고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 내에는 21세기 초반의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정치 경쟁의 사건 때문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낀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내실을 기해야 된다라는 유권자들 목소리가 계속 부각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캐치해서 당선된 사람이 오바마. 근데 오바마는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8년을 통치를 했고 네.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만의 대안을 가지고 이제 등극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내세운 거죠. 미국이 힘이 예전까지 않다. 도와줄 돈이 없다.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살기 퍽퍽하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네. 증대시키는 노력하겠다. 이걸 위해서 국제 문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개입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다 쓰면 안 되지 않느냐. 네. 동맹 파트너, 니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와 역할을 해야 되지? 기여 측면에서 돈을 더 내라.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 왜 너네들 나라를 지켜주는데 미국의 돈을 써야 되지? 이건 불공평하다. 그리고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비가 전체 예산 2%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참고는 있었지만 너무 무임승차한다라는 그러한 시각도 존재한 게 네. 사실이거든요. 네. 그걸 트럼프 딱 꼬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로부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쓸 돈을 갖다가 외국 주 대신에 우리한테 더 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충당할 거야. 이건 굉장히 좀 그렇네요. 좋잖아요. 지금 네, 호주가 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미국 주권한테 그렇게 나쁜 그러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지만 미국 주권 입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인기가 괜찮은 그런 정책 기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나토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다시 한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가 그러면서 동시에 주한미군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나토 탈퇴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여전히 유럽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성을 고려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거나 그 안에서 뭔가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할 거지 유럽에서 빠져나오거나 나토에서 탈퇴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는 리더십, 영향력을 포기한다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프랑스라든지 독일, 어떤 그러한 영국이라든지 그런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또 다른 어떤 다자 방위 시스템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거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트럼프 때는 모르진 않아요. 대신에 돈을 좀 더 내고 역할을 더 하고 니들이 보다 더 자기들의 방위는 보다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이걸 자신만의 언어로 직접적이고 뭔가 좀 자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지 네. 나오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국 연방의회라든지 미국 정가에서 굉장한 반대에 붙일 거고 그렇게 못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중요성, 아시아 정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제 방위 분담금은 좀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성향 자체가 돈. 그러니까 뭐 가시적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선돼서 한국으로부터 방위 분담금을 이만큼 더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능성이 네. 크죠. 그래서 그 부분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나토와 그 어떤 그 말씀드린 전략적 중요성이 연상선에 본다면 아시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을 빼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리더십을 포기한다? 이거는 아시아를 포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시그널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하긴 어려울 거고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 백채널을 이런 걸로 말로는 네. 뒤로 막 얘기를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그렇게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래주 중심적인 시각에 그 기초로 해서 그러면 이걸 좀 줄 테니 우리한테 뭘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과거 좀 그렇긴 하죠. 좀 뭔가 좀 격세지감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좀 다른 뭔가 그러한 거래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동맹 어떤 관이 다시 돌아올 네. 거기 때문에 좀 씁쓸한 부분이 좀 커질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진짜 대단한 좀 협상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뭐 부모님한테 뭐 30만 원짜리 받고 싶으면 일단 50만 원짜리라고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30만 원이었어요라고 얘기하라는 얘기를 전략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전략에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좀 행간을 읽어야 되겠다. 그의 말에 대한 행간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익 중심의 그 거래 중심의 생각에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 아시아에서 반도체 굉장히 잘하는 국가고 중국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만 침공을 중국이 했을 당시에는 대만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바이든 대통령과 좀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정치적 수사인 거예요. 그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이거는 그 떠다니는 항공모함이라고 막 가라앉자는 항공모함 이런 막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도를 잘 보시면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해양 국가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지를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 좌측으로는 중국 지도를 보시면 좌측으로는 유럽에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밑에는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동남아시아가 있고 위쪽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양 해군으로서 중국 해군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어떤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만이 어떤 미국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 대양 해군 전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굉장히 큰 제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 대만에 지금보다 더 대만이 미국 영토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미사일이라든지 군사 시설이라든지 무기가 들어와가지고 눈앞에서 중국을 감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국의 대단한 그 안보 위협이 되는 네. 것이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대만이 흡수통일해 버리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전략 중요성은 미중 양국한테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상을 변경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대만의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어떤 독립성이 강한 민진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서 어떤 중국에 대해서 보다 좀 거리를 두는 정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거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다가 깨트려서 미국이 그 전격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이 뭐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한다든지 대만의 독립 선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신 방법론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공개적으로 전격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시 동맹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전략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이라든지 전략적 이익을 더 얻는 게 미국
국민들을 이익에는 그리고 미국 이익에는 더 부합하는 거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했어요. 강경했고 미국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만에게 무기도 많이 팔아먹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항행의 자유작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들여다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 수사에 있어서 대만 문제까지도 자신은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네. 그것이 나와 조 바이든의 차이다.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부각시키고 싶어서 대선 공약 중에 하나로 좀 말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났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떠들썩했는데 사실은 뭔가 이뤄진 건 없습니다. 다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좀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누가 당선되더라도 양국 간의 협력은 증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전망이 다르죠.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제 집권하게 되면 현재의 뭐 전략적인 내 2.0이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북한에게 대화는 열려 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다 북한에게 선제로 다가서는 모습은 네.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북미 관계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하나의 예외적인 조건이 있죠. 단 북한이 정말로 파격적으로 비핵화 조건을 내세우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되면 판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기 때문에 네. 교착 상태가 지속될 건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크죠. 뭐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처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한 번의 어떤 회동을 판문점 3국 정상 한미 한국, 북한, 미국 간의 어떤 판문점 정상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3번이나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갖고 있는 매력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워싱턴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탑다운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정책 기조도 아니고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 중심으로 해서 성과가 있을 때 정상회의를 하는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제3의 어떤 정책 기조가 나올 거라 얘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 만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말씀 종합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의 쇼맨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변수가 있고 또 그가 말하는 행간을 좀 잘 들여다봐서 우리가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얻어야 되는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그러니까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그 대북 정책에서는 제3의 정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비핵화에 있어서 실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보여주기 시기라도 어떤 그 북미 정상 외교가 어떤 제한될 가능성이 네. 높고 북한도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보다 북미 관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면 과연 이 정치 외교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